우리 저번 시간에 산수유나무의 동사 답답이랑 안 썼고요. 자, 합서 기준으로는 서사갈래의 만남되어 있는 서사갈래와의 만남되어 있는 부분을 볼게요. 다시 25페이지고. 여진이도 이거 자학서 사면 된다. 그거 자학서 사면 되고. 저번 시간에 서정갈래 했습니다. 서정갈래, 그지? 서정갈래가 짧게 설명하면 뭐야? 짧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입니다. 시. 그래서 저번 시간에 비유라던가 여러 가지 화자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 표현 방법들 이야기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서정갈래는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운율이 있는 단어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함축적이다라는 단어를 기억을 했었어야 됩니다. 함축적 언어를 통해서 형식미를 구현한다라는 얘기했었고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심상에 대한 이야기도 봤었어. 그러면서 우리 비유, 상징, 단어 역사도 봤었고, 감정이입도 봤었고, 우리 산수유나무의 동사라는 작품을 볼 때 내가 가장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은 대립적인 속성과 시각적 이미지 같은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뭐 노란 꽃, 또 그늘도 노랗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늘에 대한 우리가 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잠깐 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늘의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조금 어둡고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이미지가 있으나 우리 저번 시에서는 그러지 않았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으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몇 개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뭐 지금 잠깐 같이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숙제 해오면 되고 문제 풀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문제를 좀 볼 거냐면 우리는 여기 보면은 20페이지에 9번 문제만 한번 보고 갈게요. 9번 문제만. 나머지 문제들은 아마 문제 풀어보고 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요.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곧 성월 모의고사도 있고 시험 기간에 시험도 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이 가장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는 산문보다 길이가 짧으면서도 함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발상과 표현의 참신성은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잘 살펴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 복습도 했지만 시는 길이가 일단 근본적으로 어때? 다른 문화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맞아.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짧아요. 근데 전하고자 하는 바는 다 이야기해야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적어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1번 문제부터 볼게. 농사는 농부가 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농사를 짓는 주체가 산수유나무라는 발상이 참신하게 느껴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이 시에서 보면은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해서 그 농사의 결과로 그늘이라는 걸 얻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걸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표현하는 걸 무슨 표현 방법이라고 했었지? 의인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지? 의인법이 드러납니다. 1번 선지 맞아요. 2번 볼게. 그늘이 까맣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얘들아, 통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통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기존에서 사회에서 정해져 있는 개념들이지. 되게 당연시 여기는 개념들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신호등에서 빨간불을 보면 뭐 해야 돼? 멈춰야 돼. 맞아. 우리 이런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통용되어 있는 모든 개념들을 우리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늘은 까맣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념인데 그래서 벗어나서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노랗다고 표현한 부분이 참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 보면 뭐야?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노랗다라고 표현하는 거 색깔 표현 사용했네, 색채 표현 사용했네, 시각적 이미지다라는 내용들이 좀 알아두고 3번 볼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인간에 대한 산수유나무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새로웠어. 산수유나무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에서 산수유나무는요 배려심이 깊은 대상이었을 배려심이 깊은 대상이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배려심이 넘치고 이타적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4번 정답 3번입니다. 4번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넓혀가며 다른 존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타인을 위해 베푼 적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충분히 있겠죠. 5번 산수유나무가 인간의 모습을 대비적 속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표현을 통해 맞아 대비적이라고 했습니다. 함축적으로 나타낸 표현을 통해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다른 존재를 배려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렇죠?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고 하면서 나무가 그늘을 열심히 들이운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때 잘 풀어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는 다시 서사갈래와의 만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에 소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는 했는데요 이건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또 들어갈게. 한 10분 좀 넘게 한번 봅시다. 서사갈래라는 건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형상화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발전해 나갔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언제부터가 현대일 것 같아요? 한 몇 년도쯤 되면 현대야 얘들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한번 역사적 분기를 짚어보자. 일제강점기는 현대야? 현대 아니야. 그러면 1960년은 어때? 현대야? 이쯤 되면 현대야. 이쯤 되면. 이게 현대라는 그냥 굉장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문학 과목 안에서 그리고 국어라는 과목 안에서 현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과거로 갑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를 우리가 현대라고 불러. 한국 사회 현대. 정확히 이제 근대기죠. 우리로 치면 현대화가 완벽하게 되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한국 역사 기준으로 한 60년대, 70년대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전의 정도에 따른 현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 70년대가 맞는데 이 사상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모두가 평등하고 불평등하지 않은 게 없는 세대, 우리가 모두 평범하게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갑오개혁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져. 그래서 보통 그때부터 현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은 그때부터 진행된 모든 소설들을 현대소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되고 소설의 이해 부분 봅시다. 소설의 개념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갈래를 이야기합니다. 소설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선 허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소설은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지 못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소재를 가져오지만 작가가 완벽하게 새로운 시간선과 공간과 인물들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거짓된 이야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나오는 진실성과 같이 붙는 건데 허구세계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결국은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러지. 얘들아 요즘 어려운 말로 나옵니다. 인생의 참모습과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리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럼 저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외계인일 수도 있지. 근데 모든 등장인물들이 동물일 수도 있어. 우리 우화 같은 것처럼, 이솝우화 같은 것처럼 동물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그럼 진실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설 역시도 다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모든 인물들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뜻하는 바가 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나오면 산문성, 줄글이라는 겁니다. 서사성,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 개연성, 무슨 말이냐면 있을 법한 이야기다. 진실성과 비슷하죠. 허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설에 진행되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에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야. 예술성, 역시 문학이 한 갈래고 예술의 한 형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형식미와 표현미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설에는 3요소가 있어. 크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고 쓰던 간에
다 주제가 드러납니다. 작가가 쓰려고 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던져내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구성합니다. 인물들을 만들고요, 여러 가지 행동, 사건, 여러 가지 배경들을 만들어내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작가 개인의 문체를 통해서 써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만의 글씨를 쓰는 스타일이 나올 거야. 물론 이제 요새는 다 챗GPT랑 제미나이가 써줄 것 같긴 합니다만, 글을 쓰다 보면 뭐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 일기만 쓰더라도 자기가 되게 잘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 우리 그런 걸 문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소설 구성의 3요소의 별표를 좀 쳐줍시다. 우리가 보통 소설하고 3요소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가장 잘 떠오르는 얘기들이죠. 인물, 사건, 배경. 셋 다 무조건 존재해야 합니다. 얘들아, 인물이 없으면 소설이 진행이 되나? 안 되죠. 사건, 배경 역시 다 똑같습니다. 그죠? 어떠한 에피소드가 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벌어지는 시공간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인물부터 볼게요. 작가로부터 특정한 성격을 부여받아서 작품 내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 그 역할에 따라 주동인물, 반동인물. 그래서 주동인물, 반동인물 뭘까? 주동인물 뭐겠어? 주인공처럼 주인공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치?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동인물이라고 하고요. 반동인물은 이와 반대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성격이 바뀌면 뭐겠어 얘들아? 입체적 인물이겠지. 우리 이럴 때 어떤 문장이 나올 수 있냐면 성격이 다면적이다 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 인물한테는. 그리고 대표성의 유무에 따라서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로 나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는 거야. 소설 속 주인공이 학생이야. 그러면 얘들아, 학생은 보통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니?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를 하겠죠. 이건 굉장히 전형적이야. 근데 우리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학교를 갈 때 교복을 입지 않고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개성적 인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인물들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배경은요, 소설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가 만들어낸 것으로 사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따가 보면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물 배경은 되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소설에 들어가서 중요해지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사건과 갈등입니다. 특히 이 갈등 부분에 여러분이 좀 별표를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이라는 거는 일단 인물들이 소설 안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런 갈등은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건 인물과 인물의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 중에서도 등장인물 두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면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겠죠. 보통 고전소설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외적 갈등입니다. 현대소설이나 뭐 일부 중소소설, 고전소설들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설에는 내적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적 갈등은 뭐냐면 인물의 내면의 심리적 모습이나 자아간의 대립. 그러니까 내 혼자서 고민하는 것 역시도 우리는 갈등이라고 봅니다.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내가 되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내적 갈등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 왜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갈등하는 게 인간과 운명의 갈등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적 갈등처럼 봅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조심하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소설 속에 나올 때 선생님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사와 시점에도 별표를 쳐줍시다. 특히 시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소설에 시점 몇 개 있지? 총 4개 있습니다. 그지? 첫 번째, 소설 안에 나라는 인물이 나와. 그럼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근데 그 1인칭 시점의 인물이 소설을 진행하는 주체라면 우리는 이거를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있어.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 맞습니다. 1인칭이 아니라 넘어가서
3인칭 완전 소설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어. 우리는 그런 걸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것, 등장인물들의 이름, 성격, 행동의 의도까지 모두 다 아는 경우를 우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잠시만.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거리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보여야 되나? 서술자가 있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는 소설 속 인물들과 어떻게 관계 맺지? 굉장히 가깝게 맺겠지. 주인공 나가 소설을 진행하는 거니까 서술자인 나는 소설 속 인물들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과 가까울 수가 없어. 왜냐면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거거든. 혹은 독자와는 거리도 그래.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독자랑 대화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지? 근데 전적 작가 시점은 어떻게 했어? 서술자랑 독자사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주곤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작품이 카메라와 워터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한번 배경만 한번 적어놓을게. 여러분이 뭐 이러한 것들은 뭐가 떠오를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만 아, 1970년대 서울은 얘들아 어땠을 것 같아? 너네 생각에? 어떤 느낌이야? 너네한테 1970년대 서울이면? 우리 뭐 가늠도 잘 안 될 정도의 과거이긴 합니다만 물론 1970년대쯤부터는 우리나라가 뭘 할 수 있었을까 얘들아? 전쟁이 언제가 나지? 1950년대에 끝이 나죠? 시작해서 1960년, 70년대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기 시작해서 산업화 시대입니다. 이 고도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플 수 있는 건데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여. 근데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막 자신의 거주 공간을 옮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일까 못 사는 사람들일까? 맞아. 잘 살면 시골에 떠날 이유가 없지. 맞아. 그때 당시 산업화와 고도 성장에 맞물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가난하고 조금 빈곤과 저소득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평생 농촌에만 살았어. 한 20, 30년에. 그러다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서울로 딱 처음 왔어. 되게 어려운 일들 할 수 있어 얘들아. 어때? 맞아, 어려운 일 못해.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노동들을 하는 거야. 공장 노동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 전쟁의 문제 일단 나올 거예요. 그래서 훈이라는 인물이 일단 중심으로 나와서 설명을 할 건데 1970년대 서울이라는 배경을 중심으로 봅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만 딱 적으면 되는데 뭐 독재라는 그냥 80년대까지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팩트적으로는 임팩트 있는 상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시간적 흐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럼 뭐 우리가 경중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세 개 중에 가장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힘들게 했던 건 뭘까? 두 번째가 독재 휴대고 전쟁은 어때?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전쟁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이때는 뭘 해야 돼? 생존의 문제 아니야 얘들아. 전쟁이 나면 내가 다음날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이모가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잃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키를 기르는 아이들이 전쟁과 같이 힘든 일을 다시 한번 겪지 않기를 바라는 인물이다. 그래서 즉 이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산업화를 맞닥뜨렸어. 그러면서 이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통과해 나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여줍니다.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 주인공의 시선에 따른 이야기, 비정규직 노동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넘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워커라는 작품이야.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한번 가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 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고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나이에 갓난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봅시다. 주인공 누구래? 주인공? 맞아, 주인공이다. 우리가 아직 다 읽지 않았기에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어. 시점 중에 뭐 하나 알 수 있어? 1인칭이겠구나. 그리고 적당히 읽어본 걸 보니까 주인공 훈이를 키운다고 하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네, 그지? 작품 속 소설자 나가 주인공의 시선에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네. 우리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훈이에게 먹일 분유를 사기 위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간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지만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긴다.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나는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 즉 전쟁으로 인해서 오빠 부부를 잃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이인 훈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길 거고요. 훈이가 잘 살길 바랄 거야. 그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버다 키웠는데 그렇게 키운 사람이 못 되길 바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에 많지 않았겠죠. 한국에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나는 우선 입장을 쳐보자. 그런 문제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상의 한마디 안 한 것도 싫어. 잘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가고 싶은 학과 있어요? 생각해본 적 있어? 어떤 대학 가고 싶은지 생각해본 적 있어? 잘 모르겠어. 그럼 지금 막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없는 거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찾아 나가면 되는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하고 싶게 됐어. 근데 이제 내가 살아갈 삶이니까 내가 한책 과목 고르고 공부했어. 근데 그거 말해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좀 서운해하신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부모님이 너네가 그거 얘기 안 해줘서 서운해하시겠어? 부모님이 너네한테 관심이 많을 때, 그지? 부모님이 관심이 없으면은 내가 뭘 고르든 그냥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는 거야, 그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야. 이 아이의 미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인공의 성격을 알 수 있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말았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문과는 진짜 문학, 그러니까 어문 계열을 할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야. 왜냐면은 전쟁에서 죽은 오빠가 전문대학에서 문과를 나왔거든. 그러니까 마치 같은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와 어머니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아직은 아물지 못한 거야.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에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유가 아들이 문과에 가서 그런 건가? 라고 믿고 있대. 근데 뭐 사실 그런 건 아니다, 그지?
어쨌든 근데 전쟁을 통해서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아직 그 전쟁의 공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 같아도 볼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빵 하고 났어. 그리고 눈앞에서 너희 가족 중 한 명이 죽는 걸 보면 그걸 회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하고 이제 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봐.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바꾸려고 한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예주랑 가볼게.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쏟아부었다. 훈이는 얘들아 어떤 사람이야? 지금 이 문장 딱 보니까 막 반응을 강력하게 한다기보단 무던하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지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선택을 강요하지 않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나가 훈이한테 얘기합니다.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하면서 중요하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나가 바라는 훈이가 살길 바라는 방향성인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한 이 길은 부분, 나가 바라는 훈이의 삶은 어때? 크게 튀지 않지. 그냥 무난하게 남들 다 하는 거 편안하게 하길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로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학이나 꼭 알맞지. 물론 이제 어떤 학과에 간다고 해서 돈을 잘 벌거나 못 벌거나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지?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거지. 이때 당시에 문과로 잘 풀릴 수 있는 건 법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예전처럼 법대가 대단하지 않은 게 이제 로스쿨을 가야지 법조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때는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를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알아주는 최고의 직업 중 하나였는데, 그게 아니고 문학이나 철학 같은 걸 하면은 일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도. 아서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나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지금 뒤에 나오는 게 계속 문과가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 뱃속에는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진 말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떡하든 너는 이 사회의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뭐라 생각하고 있어? 훈이의 삶이 그냥 사회의 수능하고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길 바랍니다. 괜히 사회의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교과서 내용 확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이야기 아까 했었고요. 나와 훈이라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갈등의 상황을 빚고 있지, 그지? 첫 번째 갈등 뭐야, 얘들아? 훈이의 고등학교 진학 상황에서 얘기했어. 과를 두고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문과 이과에 대해서 이 주인공 나의 굉장히 확실한 성격이 보이죠? 문과는
사회의 병폐를 도맡아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편하고 재밌게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회의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공대가면서 인정을 해줬겠죠. 막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사회가 발전이 엄청나게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공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을 겁니다. 근데 너네는 너네 스스로가 문과인 것 같아, 이과인 것 같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 국어가 편해, 수학이 편해? 공부하면 재미진 않겠죠, 그치?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가 이제 훈이에게 이과 선택을 좀 권합니다. 그러니까 훈이가 얘기해요.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이는 갓난아기 때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가 혹시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서 이렇게 말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말합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생각해볼까요? 나의 말대로 됐으면 훈이는 이과에 가서 어떻게 돼야 되더라? 잘 돼야 돼. 그지? 근데 보니까 그러나 나왔네.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거야.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훈이는 이과에서 맞지 않았던 겁니다.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토목공학입니다. 토목공학. 여러분 막 건축 이런 거는 뭐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 선생님 이제 친동생이 도시공학과라고 토목 비슷한 학과를 다니는데 또 막상 보니까 좀 반갑네요.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 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얘들아 데모가 뭔지 압니까? 데모 들어봤어? 데모 시위 그지? 시위죠. 대학생들 모여서 시위를 데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고 줬구나 아까. 이거 먼저 1950년, 1970년대라 그랬죠. 전쟁 때 훈이가 가난아기였으니까 그지? 대학생이 될 때쯤 훈이가 살아가는 시대는 1970년대입니다. 그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독재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발들로 여러 가지 시위와 민주화 운동들이 진행이 될 때였습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의 불씨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져서요. 사회革명을 시작으로 1960년대 사회革명을 시작으로 언제 끝이 나왔냐? 19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좀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국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여러분 뭐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 문학에도 많이 나오니까 80년도 6월 항쟁 이후로 직선제 개헌이라는 게 됩니다. 직선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투표를 직접 하는 대통령은 우리는 직접 뽑는 거. 그죠? 그래서 1980년대, 87년도에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되고요. 요 지금 대통령 직선제와 여러 가지 헌법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은 헌법이 안 바뀐 지 내년으로 40년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지?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애기 막 손 뒤집듯이 막 계속 바뀌거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을 좀 마음대로 바꾸는 시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헌법이라는 게 얘들아 막 자주 바뀌면 좋은 걸까? 그렇지? 좋은 게 아닙니다. 헌법이라는 건 모든 법의 기본인 거거든. 기본이 계속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지? 근데 이제 뭐 너무 오래되기도 했죠. 40년이 됐으니까 이번에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위나 민주화 운동,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정함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인 거지.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 데에 틀릴까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르고 했다. 행여 그런 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기술자의 동그라미. 어떤 사람이야? 이 시대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인물이야. 그지?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을 되게 바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기술자란 말이야.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바꾸는 거야. 좀 어렵지? 뭔가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고치고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야. 그러고는 혹시 게임에 빠져서라도 그런 데 끼어들었다간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일생 망치기 십상이라고 공가를 쳤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섹시 얻어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해서 야외로 놀러만큼은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 하는 법은 없지만 아까도 똑같아. 거칠고 대담하고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쏟아보았다. 아까도 그랬지 얘들아. 훈이는 조용히 바라보면서 저항을 했어. 그러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전을 보며 짓거려졌다. 지금 훈이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어떻게 생각해? 엄청 좋게 생각만 하진 않지. 나 역시도 계속 이런 세속적이고 너무 이기적일 수 있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가치관을 주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주의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얘들아 꼭 동그라미 쳐야 돼요.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는 말이라고 했어. 근데 아까 이 소설의 제목이 뭐였지? 카메라와 워커. 카메라와 워커. 제목에 있던 첫 번째 사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모가 훈이에게 사주고 싶은 사물들.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는 거야. 이모가 훈이에게 주고 싶은 삶은 뭐야? 평범한 삶. 편안하고 평범한 삶. 그럼 이제부터 이 카메라라는 도구도 어떤 거겠어? 평범하고 편안한 삶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역시 상징이야. 훈이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맞아,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의가사 제대할 수가 있었다.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는 않았다. 일단 이제 시대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학을 간 사람이 많았을까? 어때? 사실 지금은 대학 진짜 많이 가죠. 뭐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고 뭐 주변에 여러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선택받은 몇 명의 지식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던 시대란 말이야. 지금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학만 잘 가도 취직이 잘 될 수 있는 시대였어. 근데 그런 시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보고 쉽지 않다.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혀 보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식으로 뒤중에 문제 나와. 이공계보다는 인문대 출신의 문호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훈이가 이공계를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이공계보다 오히려 인문계가 취직하기가 더 쉬워 보인다라는 거야. 그럼 사실 고모인 나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훈이 입장에서 화가 날 법도 해.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겁니다.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어떤 곳에서 나의 서류 심사부터 낙방을 시키는 걸 보면
대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다. 왜냐면 우리 아까도 봤겠지만 고등학교 때도 훈이가 이과에 가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았어, 그지?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길 바란 적이 없다. 또 나와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대기업에부터 공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냥 정말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랬던 거야. 흔히 막 엄청나게 성공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질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고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해지게 됐다.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훈이 어떻게 하려는 거야? 해외에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보려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에야 휴대폰이 있고 SNS가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하고도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이때 당시에 비행기라는 개념도 많이 없고요. 국적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야. 국적기라고 하면 그런 거면 이제 우리 아시아나 있죠? 그지? 코리아나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너네 지금 다른 나라, 너는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 해외여행 갈 때 나라에 허락받아야 돼? 아니지. 그냥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지. 여권 하나 있으면. 또 심지어 여행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비자 발급 받아본 적 없죠? 그치?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그냥 갑니다. 여권만 있고 비행기표만 있으면 웬만하면 출국과 입국이 가능한 나라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나가는 것 자체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였어. 말 그대로 굉장히 해외에 나가서 일한다는 걸 굉장히 크게 마음을 먹어야만 가능했던 얘기였던 거죠. 굉장히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은 훈이의 대학 진학 결과와 나의 기대가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 시험도 낙방하고요. 취직도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대와 바람이 어긋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의 상징적 의미 나오죠? 얘들아, 여기다가 별표를 좀 여러 개 쳐둡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과 관련된 어휘라서 더더욱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훈이라는 등장인물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훈이라는 인물을 처음 소설에서 자세히 본 건 언제였어? 훈이가 고등학생 때, 그치? 문과 이과 정할 때 처음 제대로 언급이 됐어. 그때는 이모가 말하면 어떻게 했어? 그냥 와서 따라서 수영했어.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고모가 카메라를 사준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절합니다. 그지? 이모가 해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왜 성격이? 근데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게 뭐야? 이제 스스로 해외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 그지? 점점 훈이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지?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서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째째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문장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훈이 여태까지 뭔가 쌓인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단단하게 했다. 마치 두 가지 이외에 딴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막 못을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 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고 간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훈이가 쌓인 게 많은 거야. 그지?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었을까? 즉 이 나라는 인물이 훈이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훈이의 삶을 계속해서 개입해 나가는 건 나라는 인물의 성격이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인물은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 훈이가 잘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훈이가 잘 산다는 것 자체의 행위가 편안하게 사는 거에 대한 얘기죠. 훈이는 고모가 그런 의도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문득 이 녀석 치닫거리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정했다. 그러니까 최대한 평정심 유지하려고 한 거야.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을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잘 봐봐야 되라. 여기서 말하는 뒷돈, 뒷문 뭐야? 뇌물이지. 취직할 때 좀 뒤에서 돈도 좀 찌르고 뇌물을 받쳐서 취직하겠다라는 거야. 이 나라는 인물은 훈이가 잘 살게만 될 수 있으면 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야?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 행위까지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해. 그럼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그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였다. 해외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나와 훈이가 또 갈등을 했어. 해외 취업 문제로 인해 또 한번 갈등을 겪게 돼요. 이게 중간 부분 나오면 훈이는 해외 취업을 포기하였고 나는 친구의 남편이 현장 소장으로 있던 Y건설의 측량기사 보조자리를 알아봐서 훈이를 취직시킨다. 나는 훈이에게 미군 작업복과 워커를 사주면서 워커의 동그라미 제목에 나왔던 두 번째 단어 워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자. 사주면서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 자리로 발령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영동 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떠다보낸다. 이 작업복과 워커 카메라와는 느낌이 어때 얘들아? 달라. 작업복과 워커라는 건 어떠한 삶이야? 조금은 거칠고 힘든 삶. 물론 취직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 취직을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가 바라는 훈이의 취직은 이런 게 아니었지. 어떤 거였어?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걸 봤어. 근데 아닙니다. 워커를 봤습니다. 즉 편안한 삶과는 다소 대조되는 어떠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요. 이 워커라는 것은 치열한 노동 문장, 그지? 이 훈이의 고달픈 현실을 이야기하는 요소일 수 있다라는 걸 자세히 볼게요. 6개월이 지나도 훈이에게 편지 한 통이 없자 나는 훈이를 만나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찾아간다.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자신이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버스를 탄 까닭이 Y건설 4등에게 알려져서 훈이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어때 얘들아? 고모가 훈이를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심인 거야, 그지? 근데 뭐 이런 표현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너무 과하거나 잘못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어쨌든 훈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영동고속도로는요, 여기 설명이 나오지만 인천광역시부터 강원도를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그지? 위에서 돌아다니는 고속도로야.
근데 보니까 전기 부분에 보니 사회상은 좀 그래요. 공대에 우수한 지원자가 몰리고요. 훈이가 대학 다니는 동안 전쟁 후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청년들이 취업난들이 엮이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에 대해서 나와 훈이가 계속 갈등을 이어가고요. 정문과 뒷문의 의미를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한 공정한 부분, 불공정하고 부정적인 방법 모두 다 어떻게든 써가면서 훈이가 취직을 할 수 있게끔 나가 또 물심양면 돕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우리 이전아 저전아 훈이를 실은 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혀 훈이 같지 않은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 하면서 다가왔다. 묶어볼게더라.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봤던 것이다. 얘들아 이 부분 묶거나 뭐 밑줄 치거나 우리 이 얘기를 한번 할 건데요. 시에서 뭔가 등장하는 개념인데 말 그대로거든.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랑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묶은 우리 작업서 기준으로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어떻게 해요? 오 좋은 접근이야. 잘 들어봐. 훈이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긴 했죠. 근데 이렇게 문장을 쓰면 통해서 이 소설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맞아. 훈이가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거야. 이 기억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너 적어주세요. 6개월간의 훈이의 힘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였어. 얘들아 그럼 이걸 진짜 직접 제시하기 위해서 호수한테 뭐라고 말하면 돼? 훈이는 6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라고 말하면 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바꿔? 훈이의 외향모습을 바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요. 훈이의 힘든 삶을 훈이의 외향을 통해서 제시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간접 제시라고 묶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훈이를 확인하자 반가움과 노여움이 뒤죽박죽 겉된 걱정으로 목이 메었다. 망할 녀석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쩌면 엽서 한 장이 없니?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게을러 갔다. 세수를 하고는 꽃무늬에서 깨재재한 수건을 떼다가 얼굴을 푹푹 문질렀다. 수건에서 너무 역한 신내가 나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훈이가 뜬 모를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종기 안개색이 감색이 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선명하게 휘었다. 엄청 많이 탔다는 거지, 그지? 어디로 좀 가자꾸나 주임한테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지? 아직도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밤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밤일이 있어라고 합니다. 야근해야 되는 거죠. 뭐 밤에도 측량을 다녀? 밤일은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 이게 분명히 측량하는 일로 갔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일도 되게 여러 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내 하숙집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달래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 진부에 특별히 음식 잘하는 집이라도 있냐니까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 진부까지 나가고 고파서. 6개월 동안 어떻게 산 거야 지금?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어디 막 도시며 어디 밖으로 외곽으로 나갈 일 없이 일만 한 거야. 할 수 없이 다시 진부로 나왔다. 손바닥만한 야경에 훈이가 사뭇 휘양해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는 이까짓 때도 자주 나와보지 못한 게로구나. 나대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이 널렸더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낮에 진부에서 여기 공사 현장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고모가. 근데 이 단체복을 보아하니 훈이가 일하는 회사 사람들이 진부에 있게 많았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모는 의아한 거지. 얘네들 못 나와보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니야.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대될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니까. 하고
하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그까짓 공사판에도 라고 합니다. 뭐가? 이거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까짓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조금 이 대상을 낮게 말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고모라는 사람은, 나라는 인물은 공사판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무슨 얘기야? 네, 그까짓 공사판에도요. 그래서 갑자기 씹어뱉듯이 말했다. 그러곤 말없이 불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현등막처럼 후덥지근한 속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던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훈이가 6개월 만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뀌었어. 그지? 1번, 크게 뭐가 바뀝니까? 외향적인 부분이 바뀌었고요. 2번, 뭐도 바뀌었어? 식성도 바뀌었어. 성격도 바뀐 것 같고요. 그냥 씹어대듯이 말했다는 걸 통해서 말도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고된 생활로 훈이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야. 과거와 굉장히 훈이가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고된 삶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들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보면 작품에 드러난 현실을 바라보니까 밤일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과 지금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 이 훈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이 그렇게 평등하게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지.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그러니까 하숙집에선 잠만 자고 식당은 회사 식당에서 하는 걸 하니까 말은 오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그러니까 밥을 그냥 주나? 그러니까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제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 돈 뺏어간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봉급은 얼마 받는데 실상은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서야 자연스럽게 물었다. 거진 한 3만 원 되지만 식비 빼고 허숙비 주고 나면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요? 가끔 소주 파티에 빠질 수도 없고 그 재미도 없인 정말 못 참아내겠는 걸 뭐. 집에다 돈 부셔달란 소리 안 하는 것만도 내 딴엔 큰 안간힘이라고.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먹을만하니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 메고 하루 몇십 리씩 산골을 누비는 나도 기똥차고. 말 안 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개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만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한 이 기똥차다는 거 좋다라는 거 안 좋다는 거야? 돌려 말한 거지, 그지? 그렇게 좋은 상이 아닌 겁니다. 한번 보면은 일단 보자. 봉급이 3만 원이래. 잘 보고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잘 안 오는 금액이죠, 그지?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 받는다는 거거든. 잘 살펴봅시다. 1980년대 기준으로요. 짜장면이 500원이야.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7, 8천 원은 하죠. 못해도 7, 8천 원은 하지. 그러면 지금 한 8천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몇 배가 될까? 10배 하고도 더 뛰었죠, 그지? 추모 계산을 해보면 한 16배 됐네, 그지? 약 20배 정도, 아니, 물가가 그냥 쌤이 이런 거 그때 굉장히 궁금해하거든.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 20배가 뜁니다, 물가가 지금이랑 보면. 그럼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것도 20배가 뛰는 거거든. 그래서 얼마 받는 거야? 3만 원을 20배 때도 100만 원도 못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지? 정말 열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막 돈을 미친 듯이 벌어도 밥 먹을 거 없고 하숙집 낼 거 내고 하면은 손에 얼마 남는 거야? 몇만 원 남는 거야, 몇만 원.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한 100만 원 벌어. 그리고 뭐 밥 먹을 거 먹고 하숙집 돈 낼 거 내고 하면은 달에 한 몇만 원 남는다는 거야.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앙랄하다고. 지금 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부터 폴대를 메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 기진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이고. 지독한 저녁 동그라미 쳐보세요. 회사에서 주는 밥이지 좋은 거 아니야.
또 답일을 시켜가면서도 주임의 과장의 소장의 번갈아 가면서 연방 공가를 친다고 뭘 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 공부에 공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나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라는 기막한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 합니다. 훈이는 삶이 어떤가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겁니다.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먹어치운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에 가자고 했다. 다방에는 Y건설 패거리가 텔레비전을 둘러싼 앞자리에서 잡담을 하고 있다. 얘들아, 보통 패거리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무리가 아니라 패거리야. 긍정적인 대상이 아닌 거야, 그지? 훈이도 그중 몇 관은 인사를 나누었으나 가서 끼진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켜더니 오나가나 저치들 꼴 보기 싫어 기분 잡친다고 빨리 가자고 했다. 지금 저기 보이는 Y건설 패거리들이 보기 싫어요, 그지? 그럼 아까 말했던 뭐 주임이니 소장이니 막 우리 관리직 하는 거지. 우리 아까 전에 뭐 밴드 거린다고도 했고 막 나한테 막 공갈 친다고도 했던 그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고모 이 나가 생각하기에 훈이가 사는 회사 생활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굉장히 열악한 삶을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벗어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 뭉치처럼 쌓여가지고 시척지근하고도 고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여기서 말하는 야릇한은 이상한입니다. 이상한 얘들아. 그러나 워커를 벗어던지는 훈이의 말에서 풍기는 악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워커 또 나오네? 이 워커 어떤 거였어? 훈이가 살아가는 고단한 삶에 대한 얘기. 카메라와 대조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되지만도 못한 것 같았다. 좀 씻고 자렴 하고 말해서 넘어가니까. 그러나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데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지? 이러고 나서 밥 먹고 와서 오자마자 누워서 두드려버린 거야. 나는 나 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방을 대강 치워야겠다. 썩은 데 나는 옷가지 사이에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을 먹다 남은 것, 깡 종류의 과자 부스러기 등이 숨어져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활자로 된 것이라곤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암담했다. 지금 훈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걸 알 수 있어. 훈이는 분명 나를 고모의 소개로 취직을 해서 강원도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강원도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 악취라는 것도 악취, 황폐함 이런 게 다 훈이가 겪고 있는 생활들의 대변해주는 업인 거야. 나가 생각하는 나는 훈이가 어떻게 살길 바랬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길 바랬어. 근데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기똥차다 얘기했죠? 보통 음식 맛이 기똥차다고 하면 맛있다는 뜻이어야 돼요. 근데 훈이가 말하는 모든 문장의 맥락상 맛있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반어적 의미를 통해서 이 회사의 열악한 처지에 대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고기집, 다방, 하숙방으로 여기 별표 좀 펴봅시다. 공간의 이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 위기 부분에서 공간들마다 훈이가 하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훈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간의 이동에 따른 뭐 이런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는 게 다 거의 대부분 간접 제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워커라는 것은 고단한 노동 현실 속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삶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메라와는 굉장히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그림 하나 있거든. 보입니까? 여러분도 그림 있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딱 요만한 사이즈에서 사는 거야. 막 널브러져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그냥 안 좋습니다.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겠지. 이런 주인공 시점이니까 한잠도 못 잔다는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따라 일어나 그동안 신세 많았다고 치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칭찬도 하고 자기를 그기도 했다.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것은 겸사의 말이 아닌가 막 괜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돈 받고 하수치는 관계일 뿐 신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말투입니다. 나는 더욱 훈이가 안쓰러워지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이거 마음 붙일 때도 없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훈이를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울로 날렸다. 비누가 없어 한길가 전화 파상에 갔더니 생소한 업체의 제품인 생선 비린내가 비역한 비누가 한 장에 100원씩이나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시골 지역이라는 게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공사 현장이 아니면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환경이 아니지. 보통 어떤 마을은 시골 사람들끼리 있는 마을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 돈을 이 사람들한테 땡겨받고 싶은 거야. 시골이라 살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비싼 돈 주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야.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도 나는 선뜻 빨랫거리를 물에 담그지 못했다. 훈이가 나를 떠나서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아서였다.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대로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모는 훈이를 서울로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어느 틈에 칫솔을 문 훈이가 내 곁에 와서 있었다. 고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더 많아서 질린 게지. 대강 떼꾸기나 빼. 얘야 이놈의 고장 이 마을 참 고약하더라. 글쎄 이 거지 같은 빨래 비누가 100원이란다. 그냥 아까 전에 월급이 3만 원이었는데 비누 한 대 100원인 거면 굉장히 비싼 거죠. 고모도 소주값이 얼마인 줄 알면 더 놀랄걸. 녀석도 제가 언제적 모주꾼이라고 언제부터 막 그렇게 술 마시는 거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산골 인심이 어째 이 모양이냐. 관광금 때문일 거야. 바로 여기가 오대산 월정 세포거든. 우리가 뚫는 영동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제일 거고 교차로 말하면 교차로 얘들아. 지금으로 쓰면 IC죠. IC 인터체인지. 우리가 김천 IC 이런 거 있죠. 영동 고속도로 IC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가 돈맛들이 들은 대로 들어서 서울놈 돈 긁어먹으려고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지껏 옥수수 한 대를 못 얻어 먹어봤다면 말 다 했지 뭐.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먹어봤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성하고 고모 나 오늘 농땡이 부리고 갈 테니까 월정사 구경 좀 시켜줄래 합니다. 주임은 고모 온 거 아니까 한번 싸바 해볼게. 뭐 한다는 거야? 좀 부탁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모 왔으니까 오늘 좀 쉬고 싶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곤 꽁무니에 찼던 수건까지 내 빨래거리에 획 던져보낸 보태곤 불이 나게 현장 사무소 쪽으로 갔다. 이내 옥수수밭에 가려서 모습이 안 보였다. 참옥수수도 많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훈이가 그거 하나 여지껏 못 얻어 먹었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 그런 겁니다. 지금 훈이가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 주변에도 옥수수 나무 때문에 사람이 뛰어들어가면 안 보여. 그 정도로 옥수수가 많은 고장인데 어떻대?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옥수수 한 번 못 얻어 먹었대. 사실상 훈이한테는 이 고모가 엄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저렇게 있는 걸 보면은 누구여도 부하가 끓겠죠. 그러니까 훈이의 상황을 보면요, 하숙집 주인은 굉장히 냉담하고요, 물가가 너무 비싸고요, 옥수수 한 번 득은 못 받고요, 앞에서 봤지만 뭐 밥도 밥처럼 안 나오고 돈도 별로 안 줘요. 훈이의 삶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나는 자기를 따라 서울로 오기를 바랄 정도로 훈이를 불쌍하고 딱하게 생각합니다. 이 비누라는 것도 품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지?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산업개발로 인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상가의 모습, 시대 현실을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는 이 비누에서 역겹고 비싼 돈을 낸다라는 것, 훈이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숙집 주인도 그렇고요, 비누나 소주도 그렇고요, 옥수수 하나 못 주는 것도 다 당시의 시대 현실과 인정이 메마른 상황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들이었던 겁니다. 넘어갑시다. 나는 게을물로 돌로 맞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입을 혹청에는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근데 이 들어봤습니까? 너 이제 거의 들어본 적 없지? 이가 뭐냐면
작은 정말 작은 곤충 같은 건데 걔네가 이제 옛날에는 막 지금처럼 막 세탁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불빨래 같은 거 쉽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기생하면서 사는 애들인 거야. 거기 기생해서 사람들 머리나 몸에 뭘 물거든, 모기처럼. 근데 걔네가 정말 더러운 환경에서야 나타나는 애들이야. 근데 이제 심지어 그런 게 이제 흔히 내복과 이불 같은 데 있었대. 무슨 말이야? 흔히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세상에 요즘은 아무리 구더기 밑살같이 사는 집구석이기로서니 이는 없이 살건만 이게 웬일인가. 이제 이가 진짜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60, 70년대 정도까지 있다가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 이미 이가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훈이가 살아가는 곳은 이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요. 정말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밥 먹는 애에게 정말 악으로 버틴다라는 거지.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으로 악을 버틴 훈이를 뜯어먹은 이를 지겹게 놀러 죽이다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농땡이 잘 안되겠는데 뭐 풀을 주고 돌아온 훈이의 말이었다. 그까지 농땡이 칠 거 없어.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찍거니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얘기하면 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훈이가 말해주길 바랬죠. 나가서 좀 얘기합니다. 그건 싫어.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 밖에 없었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에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훈이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할머니나 고모 같은 기성세대에게 나의 행동과 모든 사고를 증명하고 싶어서 지금 집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니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나도 이제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훈이의 말에 무섭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볐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댄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놓을 수 있길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되게 중요한 문제 나온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까 잠깐 봤던 건데 훈이 성격에 대해서 잘 봤었지. 처음에는 그냥 수용하던 인물이 적극적으로 해외 취업까지 준비하던 아이였어. 지금 그 자기도 지금 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모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최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고모가 말한 것처럼 나의 삶이 잘 풀리기를 바라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변함간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현했다.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생각이 어딨어? 지금 얘 살아가는 거 보니까 빨리 서울 데리고 와야겠다 라고 했는데 훈이가 막상 잘 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니까 생각이 바뀌면 아 그치 여기서 일하다 보면은 뭐 관리직으로 갈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지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는 마. 와일로 쓰고 불 뽑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와일로가 뇌물입니다. 뇌물. 그러니까 자기 잘 되게 하려고 뇌물도 주고 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여기 와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이 산업화 시대의 부조리한 모습,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착취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훈이의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별표 쳐놓읍시다. 전쟁 경험의 차이로 위한 갈등 보입니까? 41페이지 여기 별표 쳐놓읍시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훈이를 기준으로
고모와 할머니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생존의 욕구, 안정적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생존의 욕구가 제1의 욕구라면 훈이는 전쟁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안정적으로만 살아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오는지, 자꾸 고모 할머니가 그랬잖아.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지? 그리고 이 나라랑 우리가 어떻게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즉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 스스로가 무언가의 능력을 증명해보고 싶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훈이는 궁금했던 거야. 사실 그런 거지. 잘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위에서 그랬어. 안정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 근데 훈이는 그냥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야. 내가 지금 열악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의지대로 살아보면 어떠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훈이가 서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작품 속의 사회의 모습은 아까도 그랬으면 같습니다. 인정도 없고요. 남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6개월만 일하려는 핑계로 3, 4년씩 현장에서 굴리고 돈도 안 주고 막 부립니다. 그지? 시대적으로 이 고도성장기에 경제성장, 기업의 성장을 초점에 맞추고 하다 보니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공정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대적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러한 부조리와 모순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다 같이 잘 살고자 했던 게 아니라 국가가 잘 살아보자라는 일념으로 고도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고도성장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부분은 한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야? 훈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훈이가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이용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에 많이 잡아먹었냐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애써 고모가 훈이의 삶이 좋은 삶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위로해 주려고 말을 건넵니다.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그냥 비웃는 겁니다. 그지? 농담으로도 안 받아요. 그지? 내 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소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었었다. 훈이도 한복 참여한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밤하는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지?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논의 편은 비단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논의부터 한번 묶이긴 한데 잡수해서 푸르고 옥수수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 연봉은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은 도초에서 매와 개울을 이루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의 동감이. 여태까지 훈이가 사는 곳에 대해서, 훈이가 사는 환경에 대해서 안 좋다는 말 계속했어, 그지? 그러고 마지막에 뭐래? 아름다운 고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훈이가 처한 상황과 훈이가 사는 아름다운 자연은 어때 얘들아? 굉장히 대조적이야. 그래서 훈이의 삶이 보다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 훈이가 사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이 아니었다면 더 비극적이지가 어렵거든. 훈이가 사는 곳이 오히려 너무 아름답기에 비극적인 겁니다. 이 땅이 어디 내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가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젖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 질의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스스로 훈이의 삶에 너무 과한 개입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전혀 모르니 후회라기보단 혼란이었다. 훈이를 양육했던 방식, 편안한 삶을 살고자 만들었던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거야. 다시 키우라고 해도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대. 왜냐면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라고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혼자 돌아오면서 훈이가 키워온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바캉스 시즌이라서 자가용들이 달리고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이러한 외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뿌리들이기 힘든 고장에 사는 훈이의 삶. 그지? 굉장히 대조적인 두 어휘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훈이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훈이를 그렇게 키워온 고모의 생각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느끼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결국엔 이 소설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 소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 같아? 이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 전쟁을 겪은 이들의 좌절,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뭐에 대해 얘기했어? 카메라와 워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징적인 어휘들도 사용되고요. 주인공 훈이의 고모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요. 훈이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그죠? 고모의 시선에서 주인공 나의 시선에서 훈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떠한 환경이다,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는 말하지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지? 우린 나의 감정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당대 현실에 대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지? 훈이가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소설 카메라와 워커였습니다. 뭐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이제 뒤에 학습활동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43페이지까지 총 22개의 문제 오늘 잘 읽어보고 잘 풀어보면 됩니다.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고 가세요.